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그리고 이 이슈들을 다룬 깊이 있는 뉴스들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백신 얘기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입도 선매를 하고 있다. 미리미리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까지 이대로라면 백신은 가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뒤도 백신 구하기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좀 더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연합 등이요. 51억 회분을 추가 확보해 나섰답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세계인의 65%가 한 번씩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지금 극심한 백신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내년에도 백신 확보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미국이 주도해서 열렸죠. 기후 정상회의입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이 위에 보면 제목입니다. 화상으로 처음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렇게 화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후 정상회의 의미가 많습니다. 뭐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런 취지 각국의 공감은 나오는데요. 우리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요. 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과연 백신 문제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지금 초점이 있거든요. 미리 얼굴을 마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좀 봐주세요. 사진이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요. 어떤 자영업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껌껌하고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서울 대학가 카페 골목이라고 합니다. 최근 모습이에요. 기사 보겠습니다. 카페 1년 만에 빚이 1억이다.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사장님의 호소입니다.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 코로나의 빚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30대 사장님 차 담보대출 일수도 쓰고 있습니다. 빚독촉 받는 전화 하루에 최대 40통까지 옵니다. 자영업 대출 1년 사이 119조 늘어났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아내가 더 잘 벌어서요. 주부 아빠 20만 명 시대다. 이런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1년 사이에 집에서 주부 역할을 하시는 아빠분들이 20%나 늘어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관념이 바뀐 영향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주부 아빠들이요. 사실은 이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게 마음 카페인데 여기에는 가입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정보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옥 계명대 교수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오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진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돈 복사 광풍입니다. 광풍은 알겠는데요. 돈 복사요. 이거 뭐 위조 화폐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을 돈 복사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돈을 복사하듯이 금방금방 쉽게 번다는 거죠.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이 얘기 참 자주 나오는데 오늘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방명록 사과입니다. 여당의 정치인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을 쓰죠. 근데 거기에 피해자님께 뭐 이런 표를 썼습니다. 이것이 좀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윤쟁탈전입니다. 여기서 말한 윤 떠오르시죠? 누군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밖에서 쟁탈전이 있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백신 아메리카나입니다. 백신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백신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가장 선호하는 백신 두 가지가 있죠. 화이자, 모더나. 이건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이 뭔가 백신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걸로 좀 이 대변이 되죠.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뭐 용어일까요, 은어일까요? 최근에 2030 세대들은 다 아신다 그럽니다. 이 표현을요. 많이 유행하는 표현인데 이거 돈 복사가 있습니다. 돈 복사.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아주 빠르게 굉장히 많이 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 복사라고 이걸 표현한대요. 그리고 반대로는요. 돈 삭제입니다. 돈을 복사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뭔가를 샀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가상화폐로 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 삭제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런 표현이 요즘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어제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투자자 보호 안 한다. 보호 안 하겠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논리가 됩니다. 투기 대상에 불과한 가상 자산일 뿐이다.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요. 투기 대상일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요. 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 모두 폐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주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가상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나라 금융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권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이 어제 나온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발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9월에 모두 폐쇄될 수도 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국내에 지금 200곳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그런데 실명 확인 계좌 거래를 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9월까지 지금 등록을 할 때 이런 조건들도 알거든요. 실명 확인 계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4곳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화폐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예,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보시면은요. 얼마 전에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몰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정부가 처분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는 2억 한 7천만 원 정도 가치로 보고 몰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정부가. 검찰에서. 122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지도 않은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몰수해서 갖고 있었다가 비트코인을. 자, 그렇다면 뭔가 이게 가치가 일단 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를 보세요. 내년부터 정부는요,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과세. 그렇다면 뭔가 자산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과세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 금융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질문도 받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도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죠. 투자자들은 제도 보호망 밖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 납세의 의무만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다고 할 때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가상화폐 이런 거 투자 이거 정부가 보호할 대상 아니다. 그리고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과세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림 보세요. 그림을 그래도 그게 차익이 생기면 과세하는데 그렇다고 그림을 보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겁니다. 전 세계의 어떠한 정부의 예. 이 금융 당국 책임자가 예. 암호화폐는 잘된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그렇고 예. 계속 얘기해요. 가치 없다. 그거는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뭐 중국 마윈 왜 불렀습니까? 사실 이 핀테크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통한 가상화폐는 사실은 중앙이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집중 통제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권력, 그러니까 이 화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 정부가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권력, 화폐를 찍어내는 권력이라든지 예. 화폐를 통제하는 권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고. 예. 근데 두 번째. 지금 현재 투자자 보호를 안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린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20대, 10대, 20대, 30대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서 동학개미라는 이런 용어가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 동학개미가 어떤 성격이면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그냥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예. 힘이 생겨서 대항을 하고 흐름을 바꿔놨어요. 예. 이렇게 될 줄 사실 금융당국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알트코인도 포함해서 암호화폐 쪽에 예.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예.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말 또 그냥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미국에 예. 상당한 금융당국자들이 코인베이스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연내 아니면 내년까지 혹시 미국 증권거래소가 ETF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ETF를 만약에 승인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 암호화폐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그 ETF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면 구조인데.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들어간다는 겁니까? 얘기죠. 물론 지금 아직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을 안 했어요. 3월 15일 날 예. 이 신청을 했는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ETF를 승인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화의 목소리가 높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은성수 위원장의 이 발언은 뭐냐면 예. 너무 위험하다라는 경고의 의미. 경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출렁거리고 비트코인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 지금 어느 정도는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라는 1차 경고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지나치는 과열이니까 그렇죠. 그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한 발언으로서는 예. 이걸 뭐 그렇다고 보호해준다라는 발언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경고의 의미로 좀 봐야 된다. 네. 저런 정도의 얘기는. 자,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금융위원장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요. 지금 한국의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예. 비트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 예. 그러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예.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닌 사실은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알트코인에 거의 90% 이상의 투자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몰려 있는 현 주소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은성수 이제 위원장이 예. 암호화폐가 그런 면에서는 실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부담이 너무나 리스크가 큰 그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반대로 무책임하다고 얘기하는 건 암호화폐가 전부가 다 유해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안으로 이렇게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엔 게임 산업이 발전해서 예. 게임 머니와 사이버 머니와 가상화폐가 연동할 수 있는 사업적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2018년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상화폐 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금까지 그런 제도적 정비와 완비를 통해서 그 투자의 상품 유혹을 우리가 건강한 쪽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은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전혀 실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한 자산에 모두 쏠려 있는데 그걸 다 유해하다라고 몰아가고 투자자 보호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예. 저는 너무나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뭔가 굉장히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보호망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좀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저 투자자 보호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면요. 예. 정확한 거래소 파악도 하셔야 돼요. 지금 정확한 거래소가 몇 개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그냥 뭐 한 못하고 있습니다. 200곳 정도 된다 이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한 파악도 못하시면서 보호 못한다. 이걸 그리고 그림하고 비유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원 교수님께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존재요. 자, 화폐라는 이름이 좀 붙어 있어요. 화폐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거래할 때 도구로 쓰이잖아요. 원래 화폐라는 거는요. 근데 화폐의 기본이라는 거는 그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돈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른 거하고 갑자기 오늘은 물건 하나를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물건을 뭐 100개를 살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안정성이 없는 건데 최근에 비트코인 등 보면은 이 값이 너무나 널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좀 투기와 신뢰의 사이라고 보는데요. 예. 투기성이 원래 가상화폐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 블록체인 기술의 목적은 어떤 그 안정적인 자산을 오히려 무한한 신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출발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신뢰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제도권과 제대로 융합이 못 됐기 때문에 예. 안정성보다는 이게 금값과 같은 아주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된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을 빌리자면 중앙은행의 통제권이 사실은 화폐 통제권이 너무 심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신뢰관계의 거래가 많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 어떤 그 권력 헤게모니, 그러니까 자본 헤게모니가 어떤 달러라든지 위안화 이런 거에만 쏠리게 되는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예. 이게 또 다른 투기의 광풍으로 휩쓸릴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예. 정부와 제도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떤 규제라든지 이렇게 유해한 걸로 볼 것이 아니라 투기의 어떤 거품을 걷어내고 건강한 어떤 자산 가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뭐 두 분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제가 먼저 이종근 평론가하고 나 김영록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 추가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예. 제가 아까 이제 화폐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봤잖아요. 네네.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상품권 발행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0만 원으로 그걸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100만 원으로 뜁니다. 지금 가상화폐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제가 그 말씀을 예. 만약에 그 상품권이 아니라 금으로 한번 대체해 보죠. 아. 금 10만 원짜리를 그럼 줬어요. 예. 근데 금이 갑자기 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를 수 있죠. 사적을 해서 그럼 100만 원이 됐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 자, 금이나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것이 달러는 화폐예요. 그런데 달러를 사재기하고 달러가 출렁출렁거리지 않나요? 지금도 선물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출렁거려요. 매일 근데 바뀌죠. 달러나 금은 출렁거리는데 가상화폐는 출렁거린다고 이것이 화폐가 아니다?
똑같은 개념 그런 아닌가요? 논리가 또 나오네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트코인이 지금 예. 이렇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건 비트코인은 2만 1,000개밖에 없어요. 시소 가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보함으로써 이 자산이 뛰는 것. 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회사 금도 시소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예. 금도 사실 화폐로서 서로 교환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의미겠죠. 예, 김구락 교수님. 근데 화폐나 금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되지 않아요. 국가가 저 화폐 사실 환율이 좀 급등하면 그렇죠. 좀 개입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2017년에 140만 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떨어진 이거는 가격이 가치라고 6,500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 예. 그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출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는 비트코인이든 뭐 어떤 코인이든 사실 출처가 모르겠고 그 안에 뭐 굉장히 부정적인 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자금 세탁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들을 보호한다? 그거는 또 모순이 그 안에 발생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미리 내놨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금융위원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이 상황에서 출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도박과 같은 상황을 정부가 모두 다 책임을 줘야 된다. 예. 그것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보호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광풍 3년이 이미 흘렀는데 구경만 했던 정부다. 아직 거래소 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고요. 가상화폐를 어디 미술품에 비유한 얘기가 있었죠. 투자자 보호 체계도 소극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인영 변호사. 자, 법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과세를 사실상 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사례를 봤지만 검찰에서 몰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매각을 통해서 청구만 했어요 또. 자, 그렇다면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투자 상품으로서 보호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니까 예. 청와대에 은성수 자진 사퇴하라라는 또. 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청원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군요 그렇습니다. 또. 핵심이 뭐냐면은 아니 좀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른들은 예. 다른 길로 갈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은 내로남불뿐이다. 나라 다 망쳐놓고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기성세대는 부동산 투기로 자본 축적해놓고 2030 우리는 자본 축적할 기회조차도 제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이게 날렸는데요. 또 부동산에 또 비유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조폭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주고 보호세, 자리세를 빼앗아 가는데 왜 우리는 보호도 안 해주며 세금을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서 지금 반박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한 반박이네요 예, 지금요. 그 아주 정말 그 실무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절절함이 배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은성수 그 지금 금융위원장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과세의 기본 원칙은 수익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 관리 대장이 있고 그것을 관리도 하고 세금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고 관리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전혀 안 해주고 있고 대신에 세금은 내라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또 그림에 비교를 했는데 그림 예. 시장은 우리나라 해봤자 한 4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코스피를 넘어서 30조가 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예. 9월 달까지 이게 그 등록 안 하면 이제는 문 닫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투자자 입장,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권 내에 편입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그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예. 정부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도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정부 당국자에 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요. 자, 가상화폐 이야기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